안녕하세요. 인류의 그림자 에너지 바로 알기 6주차 비전통 자원의 등장을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비전통 자원의 특징을 먼저 알아보고 2교시, 3교시로 연결하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전통 자원은 5주차에서 이야기했던 해수율을 높이는 방법, 그리고 매장량을 더 확장할 수 있는 다른 한 방법은 전에 기술력이 없던 다른 자원을 이제 개발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비전통 자원, 특히 셰일가스였습니다. 그래서 셰일가스뿐만이 아니라 캐나다의 오일샌드라고 알려진 점성도가 아주 높은 석유 자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통 자원의 특징과 그리고 2교시에서는 비전통 자원의 개발 기술, 그리고 3교시에서는 비전통 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문제점, 그리고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통 자원은 기존에 있는 말은 이제 전통 자원과 대비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전통 자원이라고 한 그 석유가스들 중에 그 품질이 좋고 그다음에 생산이 용이한 자원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뭐 양이 적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생산이 쉽기 때문에 투자비가 적게 드는 경우, 그리고 개발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양이 적기 때문에 이제 남아 있는 것, 그동안에 개발을 하지 않았던 것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배웠던 그 달시피케이션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Q는 점성도분의 투과도, 그리고 델타 P였으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게 이 문제점들이었죠. 암석이 투과도가 낮거나 유체가 점성도가 높으면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비전통 자원은 대부분 암석 저류층의 투과도가 너무 낮아서 유체가 잘 안 흐르게 만드는 저류층, 또 하나는 저류층의 투과도는 좋은데 유동도가 낮아서, 점성도가 낮아서 생산이 잘 안 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는 이제 양은 많이 있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퍼미애빌리티가 낮은 거, 타이트하다는 것도 형용사지만 펌이 낮은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 다음에 셰일가스, 석탄층에 있는 콜베드 메탄, 그 다음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다 그렇죠. 요 중앙에 있는 헤비오일이랑 오일샌드는 뭐에 문제가 있느냐? 점성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왜 지금 와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느냐? 물론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고, 또 하나는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높으면 경제성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석유 생산을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통 자원은 기본적으로 대량으로 부존하지만 에너지의 덴서티가 볼륨당 낮기 때문에 생산을 하려면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투과도와 점성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비전통 자원을 개발하게 되느냐? 이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는 2000년대 중반입니다. 실제적으로. 고유가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는 2004년도부터 이제 고유가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800만 배럴까지 갔다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고, 그럼 이 부분들이 추정이 되는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한 걱정,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 보면 고유가니까 다 돈 되는 모든 자원은 개발하려고 하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맨 아래에 있는 이 그래프는 각 나라의 평균 1인당 1년에 쓰는 석유의 양을 배럴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20배럴 이상이 쓰고 한국도 유사하게 씁니다. 1인당. 근데 이거는 이제 정유 공장에서 실제 원유를 도입하는 양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그 나라 국민이 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수출도 많이 하고 수입도 하게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선진국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보통 10배럴 안팎을 쓰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중국과 인도는 2, 3배럴밖에 안 쓴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선진국 수준의 5분의 1, 미국의 10분의 1, 뭐 한국도 마찬가지죠. 뭐 6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까지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나라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거나, 그렇죠? 또 하나의 특징은 뭐죠? 인구가 많죠. 그래서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1인당 소비량이 증가를 하면 현재 9,800만 배럴 생산되는 양 중에 약 60을 추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왜냐하면 2015년 이후로 저유가된 환경도 있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를 안 쓰려고 하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수요량이 뭐 1억 5천만 배럴로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가능성도 크죠. 그 예측들은 여러 유명한 기관에서 하지만 어떤 게 맞을지는 사실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석유가 지금 양만큼 필요하다. 그러면 기존에 다른 나라에서 생산되는 거는 점점 고갈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새로운 자원이 뭔가 있어야 된다. 그걸 기준으로는 우리가 5주차에서 공부한 것처럼 석유를 찾아놓은 거에서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이 있죠. 리커버리 팩터를. 왜냐하면 평균 30% 내외 되는 거를 우리가 만약에 60%로 올린다. 그러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매장량이 2배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를 해야 되냐? 찾기 어려운 새로운 지역에서 큰 유전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찾기 쉬운 거는 다 찾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산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큰 유전이 발견이 어려운데 남아있는 지역은 어디냐? 심해. 심해라는 건 어느 정도 되느냐면 바닷물의 깊이가 1.5km보다 더 깊은 데예요. 그럼 이 땅속에 있는 거를 시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1.5m 바닷 밑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았던 극지. 추운 지방이죠. 추운 지방은 석유 개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엄청나게 제약이 많이 돼요. 그래서 보통 12개월 1년 중에 일할 수 있는 기간이 한 2, 3개월밖에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육상에서 날씨 괜찮은 지역에서 탐사 사업을 할 때 1년이 걸리는 게 극지방에서 하게 되면 5년, 6년이 걸린다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평지의 1년이 이런 극지방에서는 5, 6년이 되기 때문에 탐사 기간이 4, 5년이 20년 이상 걸릴 수가 있으니까 이게 불확실성도 크고 초기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장점이 있죠. 그럴 바에는 이미 누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통 자원은 찾는 탐사 리스크, 우리가 성공률이 10에서 뭐 30% 가까이 된다 그랬죠. 다 있어요. 100% 있습니다. 넓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으로 부존을 하고 이거를 단가를 낮추는 생산 기술들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2005년 이후로 비전통 자원에 큰 관심을 갖고 그 대표적인 게 미국의 셰일가스와 아니면 셰일 오일입니다. 셰일층에 가스가 있으면 셰일가스, 셰일층에 오일이 들어있으면 셰일 오일이 되는 거고요. 점성도가 아주 높아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오일 샌드를 개발하는 캐나다. 다 북미죠. 공교롭게도.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이 비전통 자원의 핵심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기술 발전과 비전통 자원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투수율층의 투수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고점성도의 점성도를 낮춰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생산량은 점성도에 반비례하고 투과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인자를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 점성도가 높은 오일샌드나 베네수엘라는 초증기류 요 경우에는 점성도를 낮추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작업이 열주입법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얻기 쉬운 스팀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스팀은 무엇으로 만들까요? 그렇죠. 물을 가열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열을 하니까 여기에 메탄가스를 보일러에서 만들어서 스팀을 생산한 다음에 주입을 하게 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수압파쇄. 여기도 뭐가 들어가죠? 수압이니까 물이 들어가죠. 그래서 물을
고압으로 집어넣어서 인위적으로 저류층에 석유가 포함되어 있는 층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깨진 면을 통해서 치밀하지만 그런 가스가 생산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얘를 깰 수 있나, 안반을 깰 수 있나, 이런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술 발전에 대해서 비전통 자원이 이제는 더 이상 비전통 자원이 아닌 그냥 전통 자원화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투수율과 점성도는 석유 생산에 영향을 주는 두 개의 중요한 인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류층이 갖고 있는 투수율과 저류층 내에 존재하는 유체의 점성도. 그래서 일반적인 컨벤셔널 샌드스톤은 점성도에 상관없이 공급률과 투과도가 크다는 특징이 있는 거고, 쉐일처럼 진흙으로 이루어진 데서는 퍼미어빌리티가 당연히 공급률도 낮을 수밖에 없죠. 이 안에 오일이 존재할 수도 있고 가스도 존재하는데, 만약에 퍼미어빌리티도 낮으면서 동시에 오일의 점성도가 높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해야 되죠. 근데 신기하게도 퍼미어빌리티가 낮은데 헤비 오일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층까지 오일이 마이그레이션 할 수가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러면 비전통 자원을 나눠보면 크게 비전통 오일, 비전통 가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전통 오일에는 중진류, 그 다음에 오일 샌드, 오일 쉐일인데, 여기서 말씀드리면 이 오일 쉐일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얘기했던 미국의 쉐일 오일이랑 다른 겁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일 쉐일은 기름기가 있는 쉐일층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아직 기름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만들어지려면은 유기물들이 숙성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중간 단계에 케로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케로젠 상태로 존재하는 거를 열을 받으면 얘가 오일로 또는 가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오일 쉐일은 이 케로젠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일로 변화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얘를 오일로 바꿔주려면 열을 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근데 이제 용어를 살펴보면, 그래서 그냥 기억하기 좋게는 오일 쉐일은 여기다 Y를 붙여서 오일리 쉐일이라고 그냥 기억하면 돼요. 기름기가 있는 쉐일층. 근데 쉐일 오일은 끝나는 게 중요하죠, 영어에서는. 그래서 쉐일층에 있는 오일, 쉐일층에 가스가 있으면 쉐일 가스. 근데 쉐일 가스와 쉐일 오일은 거의 동시에 다 생산이 되거나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웻가스라는 게 있었죠. 가벼운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가 일부 섞여 있는 거. 웻가스가 쉐일 오일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쉐일 오일을 개발을 하면 무엇이 많이 나오느냐, 거기에 수반되어 있는 가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쉐일 오일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가스의 생산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미국에서는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공급이 계속 넘치죠. 자, 그럼 가스 쪽으로 오게 되면은 치밀가스, 쉐일가스. 그래서 일부 기자들이나 이제 이쪽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 치밀가스라고 그냥 부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타이트 가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쉐일가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쉐일층도 형용사는 타이트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 타이트 가스는 타이트 샌드스톤이라는 말이 원래 붙였었는데 얘를 그냥 생략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비전통 오일의 중진류냐 엑스트라 헤비 오일이냐 아니면 오일 샌드, 이런 점성도가 크기 때문에 점성도를 해결하지 않으면 생산이 어려운 거고, 치밀가스, 쉐일가스, 그 다음에 탄층에 들어있는 CBM이라는 메탄가스는 얘는 치밀한 암석에 있기 때문에 투과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생산이 어렵다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동일한 볼륨당 생산되는 양이 적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사실은 넓게 분포해요. 그래서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복잡하겠죠. 집적 구조 자체가, 탄화수소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그리고
무슨 일을 먼저 해줘야 되죠. 여기는 점성도를 해결하는 문제, 여기는 퍼미어빌리티를 해결하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 당연히 생산 비용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슨 작업을 사전 해야 되니까 운영도 복잡해요. 그 다음에 지표에서 개선하기 위해서 스팀을 집어넣건 아니면 물을 집어넣건 여러 화학 제품들의 약을 집어넣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그렇죠? 비용도 비싸지만 또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는 게 단점이죠. 자, 그러면 비전통 석유 자원을 보면은 문제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오일의 점성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생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생산이 없었다는 것은 생산을 잘 되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얘를 개발하려면 어떤 여건이 돼요? 고유가가 돼야 돼요. 고유가 시기에 적합하죠. 근데 이게 오래 개발을 하다 보면은 비용을 낮추게 되죠. 그래서 일정한 유가가 되면은 생산성이 있을 수 있게 바뀌죠. 그래서 비전통 석유 자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초징질, 캐나다의 오일샌드. 지금 여기 이제 오일 셰일은 구별은 돼 있지만 사실은 미성숙 유기물입니다. 얘는 오일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거는 자연적으로 지열에 의해서 깊은 곳에 매장이 돼 있으면 숙성 단계를 거쳤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오일 셰일층은 숙성 단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름으로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이 안 한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생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는 이 나머지 두 개 초징질류나 오일샌드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 중에 이제 초징질류랑 오일샌드는 이 초징질류는 베네수엘라는 프라이머리 프로덕션도 가능합니다. 1차 생산도 가능한데 문제는 생산량이 적고 회수율이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거에 3분의 1, 4분의 1밖에 생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오일샌드에 적용되는 여러 가지 기술인 스팀을 주입하는 것들을 하게 되면은 회수율이 4, 50%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국의 셰일 오일을 빼면 지금 현재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상용화된 아니면 사업화된 비전통 석유 자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징질류 오일샌드는 기준이 뭐냐면 여기 API 22보다 작다 그랬죠. 그래서 API 익숙해져 있죠. API 디그리 미국의 석유협회에서 나오는 거죠. 아메리카 페트롤리움 인스티튜트의 약자죠. 그래서 그 API 디그리를 뭐랑 바꿀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스페시픽 그래비티하고 141.5 빼기 131.5이기 때문에 물이 얼마죠? 덴서티가 스페시픽 그래비티가 1이니까 10이 된다. 그래서 API 숫자가 높을수록 비중이 낮을수록 API는 높아가니까 경질류일수록 API 숫자 자체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하기에는 API가 22도, 뭐 24도보다 작으면 중질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에 매장이 돼 있고 공통점은 점성도에 따라 적합한 기술을 선택을 해서 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점성도를 낮추는 일을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점성도가 증가하면 우리가 헤비오일 같은 데서는 콜드 플로우라는 거는 프라이머리 1차 생산입니다. 1차 생산. 그 다음에 일부 중간 정도의 헤비오일 같은 경우는 폴리머 플러딩을 하나 가스 같은 거를 하고 연소로 하는 이제 스팀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점점 점성도가 높은데 이 서피스 마이닝은 지표에서 하게 됩니다. 지표의 낮은 곳에 있는 거는 표트층을 드러내고 그 안에 있는 오일층을 지상에서 퍼서 뜨거운 물을 이용해 가지고 분리를 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점성도는 뭐의 함수냐? 온도의 함수예요. 자, 우리가 캐나다에 있는 오일샌드는 100만 센치 포이즈가 넘어요. 근데 이 오른쪽 점성도 축을 보면 10배씩이니까 얘는 로그 함수 축이에요. 여기는 이제 일반 리니어한 펑션이죠.
그래서 이 비추맨을 가열을 하면 점성도가 뚝 떨어지니까 한 온도가 200도까지 스팀을 가열해서 넣으면은 오일 샌드를 생산할 수 있는 한 10cm 포이즈 정도로 100만 cm 포이즈의 점성도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레퍼런스로 보면 우리가 꿀처럼 이 메이플 시럽 같은 경우에는 한 2000에서 3000cm 포이즈 되는데 얘는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믿기로는 10,000cm 포이즈보다 낮으면 아무 일도 안 해도 생산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점성도에 비례해서 해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cm 포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동성이 충분한 이 범위 안에서 스팀을 만들어야 되니까 스팀의 온도가 100도보다 훨씬 넘고 200~300도 되면은 더 많은 에너지를 땅 속에 전달을 해서 점성도를 낮추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일 셰일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슨 상태로 존재하죠? 미성숙 유기물인 케로젠 상태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석유가 되려면 이 케로젠이 뭐로 바뀌어야 된다? 오일과 가스로 바뀌어야 된다. 어느 경우에 열을 가했을 때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석유, 가스 자원 우리가 지금 지상에서 탐사를 통해서 찾은 거는 자연의 힘에 의해서 공짜 에너지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거의 혜택을 못 받은 오일 셰일 같은 경우는 누가 했느냐? 사람들이 열심히 하이드로 프랙처링도 하고 이 안에다가 전기 히터를 넣어가지고 또 가열을 해요.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중에 형태가 전기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 얘를 깨끗한 전기를 이용해서 석유가스를 또 생산한다. 그것도 또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자, 근데 이런 오일 셰일은 상용화가 모든 나라에 안 되느냐면 일부 나라는 상용화가 됐다는 거예요. 매장량으로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전 세계 매장량의 70% 이상이 미국에 있어요. 콜로라도에 있는 그린리버 그 인근에 유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중국, 요르단, 브라질 여기서 일부 상용화가 돼 있는데 가장 많이 상용화가 된 나라는 에스토니아예요. 근데 이 나라는 그러면 왜 오일 셰일을 다른 나라는 안 하는데 했을까? 만약에 자기네 동네에 자기네 나라에 석유가스를 수입해서 쓰기에는 파이프라인 깔기도 애매하고 배로 들여오기도 애매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몇십만 배럴 정도 생산하는 포실러티를 아마 고립된 지역에서는 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한국에는 오일 셰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일 셰일은 미국을 중심으로 유가가 올라가는 고유가 시기마다 다 상업화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변수가 등장을 했죠.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굳이 골치 아픈 오일 셰일을 상용화할 나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000년대 초반부터 2005년 이후로는 이 오일 셰일을 개발하는 거를 미국에서는 상당히 다 접었다고 보시면 돼요. 연구 개발도 안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얹어서 어떻게 되죠? 2020년 이후로 탄소 중립 정책,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화석 연료에 대한 용도가 아니면은 요구량이 적기 때문에 굳이 비싸고 힘든 오일 셰일을 상용화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근데 과거에는 엄청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산업들이 발달 단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평생 몇십 년 동안 계속 간다는 보장도 없죠. 셰일 오일이나 셰일 가스에도 몇십 년 쓰면 또 기후변화나 다른 것들 때문에 안 쓸 수도 있겠죠.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비전통 가스로 넘어가 봐요. 비전통 가스는 전 세계에 지금 확인된 매장량이 66,000 TCF예요. 이 T는 트릴리언, 조라는 단위입니다. 조. 그래서 이거에 몇 배에 해당되는 거죠? 비전통 가스의 자원량은 5배 정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사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통 가스는 가스 자체는 점성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죠. 유체는. 문제는 뭐예요? 지층이 문제죠. 이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저류층이 타이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트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수압 파쇄를 해서 돌을 깨야죠.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에너지
자원의 양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길게 해서 접촉 면적을 넓혀야 되니까 수압 파쇄를 해야 된다. 자, 우리가 한번 옛날 얘기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원래는 이 석유가스가 만들어지어 있는 암석을 우리가 근원암이라고 했죠. 그러면 근원암에서 만들어진 석유가스가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런 트랩이라는 데 걸리게 되면 얘를 오늘날 우리가 컨벤셔널 가스전 아니면 컨벤셔널 오일전을 개발을 하는데 셰일 가스를 개발을 하는 거는 뭐냐면 근원암에 남아있는 애들을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남아있는 애들은 여기에 모여있는 애들보다 농도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단위 부피당 들어있는 석유가스의 양이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셰일층을 개발하는 게 셰일 가스가 되고 집에서 나왔어요. 가출은 했는데 나간 지역이 치밀한 지층이에요. 치밀한 사암층. 더 이상 옴짝달싹 못하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갇혀있는 게 치밀 가스예요. 약간 다르죠. 셰일 가스는 근원암을 개발하는 거고 치밀 가스는 근원암에서 빠져나왔지만 운이 없어서 치밀한 암석에 갇혀있는 애들을 우리가 치밀 가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통 자원의 반 정도가 셰일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치밀 가스는 기본적으로 투수율이 정의상 뭐냐면 0.1ml-예요. 1ml-보다 작으면 잘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0.1ml-보다 작죠. 다음에 말씀드릴 셰일 가스는 이 셰일이라는 지층은 0.01보다 훨씬 더 작아요. 나노 달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에 컨벤셔널의 기준이 0.1보다 크면 컨벤셔널 가스고 요게 10분의 2 되면 0.01까지 가면은 타이트 가스. 그거보다 더 가면은 이제 개발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포메이션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밀 가스는 초창기에는 여러 지층이 멀티 레이어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동시에 시추하게 되면 우리가 굴비 엮듯이 이렇게 엮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한 번 시추에 여러 개의 지층을 한꺼번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멍을 내는 걸 우리가 퍼포레이션이라고 천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수압 파쇄를 수직정에서 하게 되는 게 대부분 치밀 가스입니다. 물론 이 지층이 두꺼우면 중간에 수평 지추 하나만 해서 하게 되면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셰일 지층에 있는 거죠. 공급도 작죠. 그 다음에 파쇄되어 있는 자유가스로 존재하는데 예를 한다. 자, 근데 이게 미국이랑 캐나다에 많다 그랬죠. 여기에 보면은 전 세계 셰일 가스의 매장량은 추정된 거지만 중국이 제일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그 다음에 남미의 아르헨티나.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많은 양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거의 없죠. 셰일 오일의 양도 보면 러시아, 중국, 리비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 일부 나라들은 셰일 가스랑 셰일 오일이 같게 나오는 것도 많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생산하는 기술은 수평 시추와 다단계 수압 파쇄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인티그레이션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북미 지역에서 활발히 사업화가 됐을까요? 셰일 가스나 셰일 오일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70년대, 80년대에 이미 피크를 지나서 석유 에너지가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찾아야 되죠. 그런데 이 석유를 추가로 생산하는 지역이 이미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인프라 안에는 기계, 그 다음에 운송, 파이프라인도 다 나눠져 있죠. 그러면 시추만 해가지고 연결만 시키면 되니까 인프라가 이미 활발히 돼 있고 자기네 나라의 소스가 많으니까 이 자원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셰일 가스를 개발한다. 지금은 그래도 한 중국 생산량의 5%, 10%까지 아마 왔을 겁니다. 근데 왜 중국은 어려우냐? 파이프라인을 다시 깔아야 돼요. 이미 기존에 있던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평지에 많이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산악지가 많아요. 그럼 산악지대에다가 시추를 하려면 시추 장비 운반하고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비니까 한때는
시추 비용이 미국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자기네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이런 에너지나 천연 자원도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석탄, 그러면 결국 석탄층에 돼 있는 메탄가스는 어느 나라에 많겠죠? 당연히 석탄 매장 국가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초창기에는 이 석탄에 메탄가스가 있으면 갱내 채굴이라고 해서 언더그라운드에서 광구를 개발을 할 때는 이 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갱도에 있게 되면은 잘못해서 우리가 이런 나르는 레일 같은 데서 불꽃이 튀면은 폭발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중국이나 뭐 인도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갱내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는 거는 이때 이 메탄가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석탄층에 있는 메탄가스를 빼서 버렸어요. 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다가 가스가 자원화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석탄층에 있는 메탄가스만 타겟으로 생산하는 기술들을 발견을 한 겁니다. 한국의 가스공사도 호주에 있는 GLNG라는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 CBM을 갖다가 개발하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동일하게 수평 시추와 다단계 수압 파쇄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는 뭐가 있죠? 가스 하이드레이트.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한국에도 있죠. 자, 한국에도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불타는 얼음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형태에서 존재를 하냐면 고압 저온이에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깊으면은 바닷물이 주는 하중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다 깊은 곳, 심해, 그리고 저온이니까 극지방에 가까운데 천연가스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뭐로 존재하냐면 얼음 형태로 존재를 해요. 실제적으로 1cc에 가스 하이드레이트 얼음을 갖다가 녹이면 0.8cc의 물과 0.2cc에 해당되는 물은 뭐로 바뀌었을까요? 가스로 해서 왜? 가스는 팽창을 하니까. 그래서 0.7이나 0.8cc, 그 다음에 한 170cc 정도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가스의 성분은 메탄 가스가 주성분이죠. 그래서 이런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생산을 하려면 고압 저온에서 만들어지니까 얘를 반대로 가면은 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되죠? 저압. 저압을 갖다가 이용해서 하는 게 디프레셔라이즈예요. 압력을 갖다가 감퇴시키는 거죠. 저온 대신에 뭐를 넣는데요? 고온. 열을 가열을 하면 돼요. 이 방법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바다 해저면에서 수백 미터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암석이 안 된 상태로 진흙으로 굳어가지고 돼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 자체는 비전통 가스의 3배 규모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셰일 가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할 필요가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에도 울릉도 앞바다에 있는 울릉 분지 앞에 6억 톤 정도의 규모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 탄소 중립 때문에 장기적인 가스 수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지는 불확실하죠. 물론 20, 30년 동안에는 크게 지장은 없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기후변화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각종 그 탄소 텍스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면은 에너지 전환이 더 빨라지거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비전통 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